자, 이제 현물 출자하고 나머지 주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리츠를 주제별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종류는 뭐뭐뭐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다음에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을 하는데 설립 자본금은 얼마, 최저 자본금은 얼마 이렇게. 그다음에 공모, 공개 모집 원칙이 30% 이상 2년 이내, 그죠? 그다음에 예외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처음부터 사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는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 그리고 70% 이상 임대사업에 제공할 때, 주택 임대 제공할 때. 그다음에 이제 현물 출자죠. 현물 출자는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물건으로 이제 물물 교환하는 거죠. 부동산을 내놓고 이제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일단 현물 출자를 하려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돼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돼요.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현물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만 됐는데 이제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수익 또는 사용권, 보통 우리 이제 그 사용 수익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사용권 하면 이제 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 지상권, 임차권 같은 부동산 사용권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렇게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대토보상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기억을 하실 때 이게 항목별로 다 기억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되더라. 권리. 일단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도 되더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뭉뚱그려 기억하면은 그래도 이 중에 한두 개는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그 범주를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이제 현물 출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처분 제한이죠. 처분 제한은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거죠.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의 범위 내이 원칙이죠. 원칙은 5년 범위 내 누가 정하는 기간 동안? 대령이 정하는 기간이에요. 대령이 뭐예요? 대령.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처분이 제한돼요. 근데 현재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외가 있죠. 누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한테는 적용 안 되죠. 얘는 샀다 팔았다가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취득을 해서, 토지를 취득을 해서 거기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건 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그 모습 그대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거는 그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이런 투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건물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돼요. 샀던 모습 그대로 되파는 이런 것들을 1년 내에 못한다 이게. 됐죠? 그럼 처분 제한이고요. 다음에 그 다음 주제는 자산 구성이죠. 자산 구성은 몇 프로 두 가지가 있어요. 80%, 70% 두 가지가 있죠. 80%에서는 세 항목이 나와야 되죠. 80% 이상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요 세 가지가 80% 이상이라 해야 되고, 이 경우에 부동산이 몇 프로 이상? 부동산이 70% 이상 이렇게. 자, 이거는 또 구조조정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80% 규정이 없고요. 몇 프로 규정밖에 없어요? 70% 이상 구조조정 부동산이면 되죠. 구조조정 부동산이면 돼. 자, 이렇게 자산 구성에서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에서는 명목형은 당연히 위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실체형은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있죠, 배당.
배당의 경우에는 90% 이상 요거 체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90% 이상 배당인데 누구한테는 유예해주고 있어요? 누구한테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해주고 있어요. 원래 작년 12월 31일까지였거든요. 이걸 2년 더 연장해줬어요. 2년 더. 자, 그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배, 10배 요거 체크하면 돼요. 2배, 10배.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요. 2배. 근데 특별 결의가 있으면 몇 배까지? 10배 범위까지 확대가 돼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은 특히 니은을 주로 보시고 니은. 구조 조정하고 위탁관리. 명목형은 법인세 감면 그런 혜택을 줘요. 명목회사죠. 명목회사는 서류상의 회사잖아요. 서류상의 회사는 실체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면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어요. 이중과세. 서류상의 회사인데도 세금 매기고 또 배당 받는데 또 세금 매기고 이러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서 실체형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합병에서는 흡수합병이죠. 흡수합병이고 같은 종류예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A하고 B하고 합병을 할 때 C라는 다른 회사로 합병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A가 B 속으로 들어가거나 B가 A 속으로 들어가는 합병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것끼리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위탁은 위탁, 구조는 구조끼리 그렇게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요건에서는 자, 그 위에 자산관리에서 명목형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그랬죠. 자산관리회사 위탁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인 이상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나머지는 다 됐고요. 다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리치를 했는데 주제별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어떤 주제가 있었어요? 종류는 어떻게? 다음에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을 하고 그 자본금은 어떠하고 됐죠? 그 다음에 공모는 원칙 30% 이상 예외 아예 사모가 되는 구조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국영공공단이나 그 70% 이상을 주택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보유 한도 있죠. 보유 한도 50-50 제한 없음. 됐나요? 그 다음에 보유 한도 자산 구성인가요? 현물 출자인가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최저 자본금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영업인가 또는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이런 것도 있었죠. 처분 제한은 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현재 대통령령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조정은 예외죠. 그 다음에 자산 구성에서는 80% 이상, 70% 이상 두 가지 있죠. 부동산 관련 건 현금, 70% 이상은 부동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70% 규정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배당은 90% 이상 배당해야 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50% 이상으로 유예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차입 및 사채 발행인가요? 차입 및 사채 발행. 자, 이거는 2배, 10배 이렇게 하면 되죠. 2배, 10배.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할 수 있다. 그리고 흡수합병의 방식으로 한다. 됐나요?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대출 받는 거라 그랬죠. 대출 받는 건데, 근데 특징이 물적 담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사업의 수익성 담보. 사업의 수익성이 괜찮으면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 금융 방식의 일종이고요. 여기 이제 사업주가 있으면, 그리고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대출을 해줘요? 사업주한테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출을 해주죠. 자, 그러니까 사업이 도산되더라도 사업주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비소구 금융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슨 소구가 많다고요? 제한적 소구가 많다 그랬죠.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지가 않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고리 대출이죠. 고리. 이자가 높죠. 물론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 이게 줄어들어요. 정보의 비대칭 하면 이제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정보의 비대칭. 시장 실패에서 나오죠.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 나오잖아요. 시장 실패 원인의 외공불비 비대칭 정보. 이러면 이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잖아요.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것은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면은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배나라, 갚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 대출 받은 쪽이 들고 강원랜드로 가도 된다 그랬죠. 관계가 없어요. 감시가 잘 안 돼요. 감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용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물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는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려면은 이 자금이 좀 더 효율적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서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제출할 때부터 프로젝트가 어떤지를 검토를 하죠. 그리고 해준 돈이 제대로 되는지 독립된 제3자에게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 감독을 하죠. 독립된 계정으로 이 관리 감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면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물론 이제 프로젝트 회사를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하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얘가 혹시 도산할 수도 있거든요. 사업주가 도산이 되는 경우에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섞여 있으면 얘도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 그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얘가 도산이 되더라도 얘는 영향받지 않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라는 점에서 그건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도산이 되더라도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 사업주 입장에서도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라는 점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을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은 부외 금융 효과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대출금이 자기 장부에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자기 장부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장부 외의 자금 융통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다른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여력이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대규모의 경우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사 비용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점인데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점이지만 자, 이걸 이제 우리 교재에서 좀 체크하면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에서는 1번에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 가치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고요. 2번으로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당해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에서 비소구 금융, 부의 금융. 자, 이거는 1번, 2번은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리고 복잡성 3번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의 단점이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자체가 이제 복잡하고요. 다음에 4번의 높은 금융 비용. 이건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 이거는 높은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입장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자가 많이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 끝에 가면은 한 개 빠졌죠, 지금. 중간에 그냥 맨 끝에 일반 금융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게. 빠져있죠. 왜 이랬을까요, 이게? 다음에 5번에 위험 배분해서. 자, 요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배분하는 거는 위험을 줄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도 이제 일부 출자하게 하고요.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설사한테 A, B, C, D 여러 회사가 있으면 얘한테 뭐 좀 보증을 서라, 너도 좀 출자를 조금 해라, 이런 식으로 위험을 배분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자, 이거는 사후관리는 에스크로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후라는 게 대출 후만이에요. 대출금이 나간 후에 뭐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름으로써 위험을 좀 줄여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독립된 회사의 설립. 자, 요거는 독립된 회사의 설립은 요거는 모두 다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얘 입장, 얘 입장 모두. 얘 입장, 얘 입장 모두 다. 얘 입장에서는 얘가 도산되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도산되더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에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신디케이트는 이미 지금까지 좀 했잖아요. 뭐 투자자 모집 방식이다. 투자자를 모집해서 자금을 모집한다. 네, 다만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그 니은이죠. 특징의 니은. 합자회사 형태의 경우 신디케이터는 무한책임 사원이고 투자자들은 유한책임 사원이다. 이런 정도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자,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항목이 너무 많죠. 이 많은 거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취직할 것도 아니고 상담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상담원이 알아야 될 만큼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127쪽에 그 주요 업무가 있죠. 주요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요 업무. 자, 거기에 채권 유동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시간 했던 거. 이제 MBS 발행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보유도 해야죠. 채권 보유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발행자가 채권 집합 소유한다 그러잖아요. 보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디귿에처럼 주택저당증권이나 학자금 대출증권 및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도예요. 지급보증.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급보증이 차입자들은 안 갚아도 누구는 갚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갚는다 이 말이에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말씀드렸잖아요. 차입자들은 안 갚아도 누구는 갚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갚는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음에 신용보증 있죠? 그 신용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 있죠? 전세자금 같은 거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할을 해요.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등 이렇게 돼 있죠.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은
이 광고에 많이 나오죠. 주택연금. 이거 주택연금을 말하는 거고, 등 하죠. 등. 그 말고는 모기지론이 있어.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자금을 공급해요. 여러분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하는 거 아시나요? 그걸 보금자리론이라 그래요. 보금자리론. 요거는 이제 그 고정금리예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취급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고정금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근데 부부소득 합산 7천만 원 이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맨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걸 보는데 일단 저당채권 유동화는 그 위에 표 마지막 줄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일명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도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지금 제가 이걸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가 4월 9일이거든요. 4월 9일이면 아직 대선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을 했으니까 이게 또 중간에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중간에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4월 9일 현재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일단 기억에서 체크할 거는 만 60세 이상이에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괄호 속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원래는 이게요. 만 65세 이상이었어요. 둘 다. 둘 다 만 65세 이상. 처음 시행할 때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보통 누가 나이가 더 많아요? 남자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거의 갈 때 다 되죠. 여자 65세 됐을 때는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보다 5살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가 65세가 되면은 아버지는 70세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들이 또 숨이 좀 짧잖아요. 남자들은 뭐 별로 혜택 못 보고 그냥 가버리고 남은 기간 동안 혼자 풍족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가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안 줄어들어요, 금액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한 사람 가도 이제 한 사람이 남은 사람이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는 60세 이상으로 낮아졌고요. 처음에는 둘 다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소유자가 60세 이상으로 됐다가 이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그 60세 이상이고 그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찾으셨어요? 평생은 종신 방식이고요. 일정한 기간은 확정 기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할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조금은 이제 불안하죠. 집이 2채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기간을 정해놓고 10년 만기로 정해놓고 했는데 안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안 죽으면 그 집 팔아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집이 2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연령 요건 됐고요. 그 이제 연령 요건 따로 안 봐도 돼요. 자, 밑에 이제 주택 보유 요건 있죠. 원칙은 1주택 소유인데요. 근데 니은처럼 해도 돼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돼요. 괄호 속은 참고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 뒤에도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리을에 같이 사는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관계없어요. 요거는 부부 기준으로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같이 사는 자식이 아직 출가는 안 했지만 자식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부부만 기준으로. 다음에 대상 주택 요건은 9억 원 이하죠.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인데 그 노인복지주택도 돼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뭐예요? 왜 그 실버타운 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복지주택.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니은에 보시면은 그 괄호 속은 일단 참고로 보시는 겁니다. 니은의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것은 일단 기간을 정해 놓는 거죠. 이거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예요. 왜 그럴까요? 실버타운이라는 데가 어떤데요? 이건 사망할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지내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확정기간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안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신방식,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다음에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요. 보증기한은 종신까지가 있고요. 물론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 정한 데까지인데, 이제 종신방식은 이제 사망할 때까지고요. 그 주택연금 해지 사유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이제 월지급금 지급 방식에 종신방식, 확정기간 방식. 자, 요거 두 개를 구별하시고요. 종신방식은 다시 둘로 나누어지죠. 종신방식은 종신지급 방식과 종신혼합 방식이 있죠. 그리고 확정기간 방식은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둘이고요. 세분하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종신 지급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확정기간 방식은 반드시 혼합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혼합 방식과 이 종신 지급 방식의 차이점은 얘는 수시 인출금이 없어요. 이거는 수시 인출금이 있어요. 이것도 수시 인출금이 있다는 얘기죠. 이 수시 인출금은 왜 둬야 될까요? 수시 인출금이라는 얘기는 없는데 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수술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목돈이 나가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목돈 나갈 걸 대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종신지급 방식은 그런 거 없이 다 그냥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 목돈 쓸 일이 있으면 이제 약간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죠. 뭐 수술 같은 거 할 때. 근데 보험 같은 거 이런 게 다 잘 돼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관계없죠. 요거는 이제 수시 인출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시 인출금으로 그렇게 필요한 걸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이 대출 상환 방식과 우대 방식 그거 말고요. 하나가 더 있어서 모두 세 가지를 주택연금 3종 세트라 그래요. 그건 시사적인 거예요. 참고로 들어두세요. 주택연금 3종 세트 해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게 이제 대출 상환 방식 있죠. 대출 상환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우대 방식이 있고요. 다음에 사전 예약 방식, 사전 예약. 이 대출 상환 방식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60세가 넘었어요. 60세가 넘었는데 지금 아직 여기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 중에 이게 대출금 원리금 상환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대출금을 다 못 갚아서 돈 버는 걸로 원금이자 상환하기가 벅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삶이 엄청 힘들겠죠. 60세가 넘었으니까 버는 소득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버는 걸 다 뭐 하는데 갚아야 돼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려면은 집 팔아서 갚아야 되잖아요. 집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집이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팔린다 한들 팔고 갚아버리면 남는 돈이 얼마 없잖아요. 그럼 그 남는 돈 얼마 없는 걸 어디 가서 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살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는 거예요. 이 집에 살면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주택연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되잖아요. 이 집에 살면서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이 집에 살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는 걸 그냥 생활비로 쓰면 되죠. 대부분은 이제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이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은 매달 받는 거는 거의 없어요. 해봐야 뭐 1, 2만 원 되거나 3, 4만 원 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래도 그게 계속 원리금 상환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를 생활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점이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근데 기존의 이 수시 인출금의 비율이 50%였거든요. 대출 한도에 50%인데 얘는 70%까지 확대를 해줘요. 더 많이 수시 인출금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이걸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삶이 좀 덜 힘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대 방식은 뭔가 하면은 우대 방식은 1.5억 원 이하인 주택이에요. 집을 갖고 있는데 1억 5천이 안 돼요. 시골집은 대부분 웬만하면 1억 5천 안 돼요. 1억 5천이 안 되는 이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이 한 채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가입하면은 최대 17%를 더 지급해요. 매달 17%를 더 지급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쓸데없이 어디 시골에 집을 사셨어요. 별로 가치도 나가지도 않는, 왜 그 길 사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디 좀 돈 되는 데 가서 사놓으시든가. 아무튼 누가 가서 사라고 나중에 했겠죠. 시골에. 근데 제가 봤을 때 경치가 좋은 데도 아니고, 이게 특별히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한 채 더 있어서 안 돼요. 반드시 한 채라야 돼, 한 채. 그래서 그거를 팔거나 아니면은 자식들 중에 누구 이름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해놓고 해야 돼요. 근데 괜찮잖아. 이렇게 17%를 더 지급하니까. 그지 않나요?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망할 때를 예상을 해요. 사망할 때를 예를 들어서 85세에 사망할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는 그 한도 있잖아요. 그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17%를 더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적은 건 아닌데 문제는 뭔가 하면 더 오래 살 때이죠. 더 오래 살 때. 더 오래 살게 되면은 계속 17%를 더 받으니까 나중 되면은 주택을 처분했을 때 그 처분했을 때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가 훨씬 많겠죠. 더 오래 살면은 17%씩 더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훨씬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혜택 볼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82세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요때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짧잖아요. 평균적으로 예상 남은 자녀 수명 예상 기간이 짧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한 3, 4년 동안에 이걸 다 이제 나눠 쓰는 걸로 계산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지급 금액이 많아진다고요. 거기에다 17%를 더 준다고요. 그러니까 시골집이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 한 8천, 9천 계산하기 쉽게 앞으로 3년이다. 3년 남았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별로 남길 게 없어요. 3년이면은 1년에 3천만 원. 그죠? 3천만 원을 12달 하면 한 달에 250. 거기에 17% 줘요. 할만하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이 장수 집안이거든. 우리 집안이 저희 15대조가 농암 이현보예요.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농암 이현보인데 농암 이현보는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어부사시가를 윤선도한테 전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농암 이현보는 퇴계 이항의 스승뻘이에요. 그거 다 같은 도산서원 근처에요. 거기 이제 서원도 있어요.
이 농암 종택 치면은 나올 거예요. 농암 종택 치면은 거기 도산선 그 위에 많은 사람들 거기 스테이 뭔 스테이 이제 종갓댁 스테이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 이런 것처럼 거기 많이 가요.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 그것도 거기서 촬영했었어요. 경치 좋아요. 근데 이분이 89인가 돌아가셨어요. 조선시대 1550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지만 그 당시에 그 어머니도 오래 사셨어요. 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왜냐하면은 그 기록에 농암 이연보 선생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에 어머니 생일날 색동 옷을 입고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재롱잔치 한다고. 60이 넘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92에 돌아가셨거든요. 92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72까지 저보다 키가 작으신 분인데 72까지 쌀을 한 가마 이상 줬어요. 72까지. 저는 60kg도 못 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72까지 쌀을 한 가마 이상. 72에 이제 수술을 하느라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못했는데 그 수술한 이유가 그날 이제 낮에 일을 하셨는데 쌀을 한 가마 이상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근육은 버텼는데 내장이 파열됐어요. 너무 많이 져서 이걸 짐을 너무 많이 져서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그래서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먼저 입원한 30대보다 나중에 퇴원했어요. 그래서 72에 담배를 끊었어요. 평생 피우던 담배를 끊고 저희 집에서 한동안 요양하시다가 다시 또 들어가셨어요. 원래 혼자 사셨어요. 혼자. 그러니까 수술 때문에 저희 집에 와 계시다가 잠깐 수술하고 다시 혼자 들어가서 만물상을 하셨거든요. 가게 뭐 쌀도 팔고 뭐 별거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82까지 혼자 손수 이 빨래하고 저거 하시고 할머니가 안 계셔요. 어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82에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10년간 저희 집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한 보름 전만 자리 보존하시고 계속 경로당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살면은.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게 우대형,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주택 가액이 낮은 사람, 여러분들도 주변에 만약에 주택이 한 채고 이게 1.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혜택 볼 수 있어요. 아니, 가액이. 이게 저 가액을 따져야 되죠. 저건 뭐 국민은행 뭐 발표 무슨 뭐 집값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이 또 있어요. 그거는 주택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은 시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청하면은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알려야 돼요. 이게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주변에. 그 다음에 어떤 상한이요? 연령 상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 기준 해야 돼. 왜냐하면은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분이 계속 받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 걸로 봐야 돼요. 사실 아버지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어머니가 지금 77이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77이니까 어머니가 한 85세 정도 돌아가신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예? 어머니가 85세. 왜냐하면 남자 기준 아니에요. 여자 기준이에요. 왜? 여자가 더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5세, 6세 될 거예요. 여자 자녀 수명이.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제 만으로는 이제 85세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75세. 그럼 75세면 한 10년 정도죠. 10년 정도니까 10년에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거죠. 아무튼 혜택을 보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이제 우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 예약이 있죠. 이 사전 예약은 뭔가 하면은
둘 다 60세가 안 된 사람들 있죠. 둘 다 60세가 안 된 사람들이 60세가 되면은 주택연금으로 가입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미리 예약을 하면은 그 예약을 하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집을 살 때 미리 나는 앞으로 가입하겠다. 이러면은 대출을 해줄 때 더 싸게 대출해줘요. 대출 금리를. 미리 예약하면은 더 싸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가입할 때. 실제로 가입할 때 60세가 됐을 때 줘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을 모아놨다가 이자 혜택 보는 차액만큼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60세 돼서 가입될 당시에 그거를 혜택을 돈을 준다고요. 지금 미리부터 주면은 중간쯤 해다 중간에 취소해버리면 안 되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사전 예약도 있고 우대형도 있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 정도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월 지급금 유형에는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만 기억하세요. 나머지 증가형 감소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새로 대출 받는 거는 없으니까 정액형하고 전후 후박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계속 똑같은 금액 대출 받는 거고요.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정액형보다는 좀 높게 11년째부터는 낮게 이렇게 가요. 앞부분은 두텁게 전후, 그다음에 뒷부분 후, 박, 뒷부분은 박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정액형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무거나? 정액형? 이거? 전후 후박형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차피 뭐 나이 들면은 밖에 안 나가잖아요.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뭐 돈 쓸 일 없잖아요. 젊을 때 좀 쓰고 이렇게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친구 만들어 가지고 친구하고 놀러도 다니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되죠. 전후 후박형 이렇게.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는 변동금리 체크하면 돼요. 변동금리. 자, 이거는 좀 주의를 해서 보고요. 왜냐면은 자, 이거 누가 대출해 주는 걸까요?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대출해 주는 거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 서는 거예요. 보증 서는 것이어서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안 좋아하죠. 변동금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보증료라는 거 있잖아요. 보증료는 일종의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험료. 왜냐하면은 지금 가입하는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예상되는 그 기간 이전에 사망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도 오래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출금 상환 때문에 그래요. 그 대출금 상환의 디귿 리얼 때문에 그래요. 디귿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높잖아요. 이러면은 그때는 남는 거 상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주택 처분 금액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더 오버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법정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아요. 남는 거는 상속시켜 주는데 모자란다고 청구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보험료 받는 거죠. 누가 오랫동안 살지 누가 일찍 갈지 알 수 없으니까 미리부터 떼놓는 거예요. 보험료를. 보증료가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됐나요? 보증료가 다 보험료예요. 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출금 상환의 디귿 리얼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모자라도 청구하는 게 있다 없다. 모자라도 청구하는 게 없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저 연세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이제 사업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직원한테 임금을 덜 줬어요. 체불 임금이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당해세가 발생했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경매에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가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체불 임금, 당해세 이런 게 제일 먼저 빠져나가죠.
이것 때문에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족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아닌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떻다 하더라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자식한테 청구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 있어도. 됐나요? 자신한테 청구하지 않으니까 자식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럴 때만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은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서 모기지론 있죠. 자, 이 모기지론은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민법상 성년이 몇 살이에요? 19세죠. 19세. 자, 근데 그 민법상 성년 의지하는 게 있죠. 19세가 안 돼도 결혼하면 성년으로 의지하지 않나요? 그죠?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도 결혼을 하면은 성년으로 본다고요. 아, 이런 건 안 배웠었나요? 아, 그러면 몰라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도 되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 해야 돼요. 이게 이런 제한 조건이 과거에는 없다가 새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이거 대출 받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누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주택은 공부상 주택인데요. 그게 6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예요. 6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고요.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인데 왜 최대 70%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에 따라서 최우선 그 뭐라 그러죠?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소액 보증인, 소액 임차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별로 없죠. 아파트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새 들어 사는 사람이.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70%까지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60% 이런 식으로 최우선 변제 때문에. 자, 근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이에요. 이것도 좀 줄었어요.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는데 이제 이 가계 부채 때문에 옛날에는 5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억, 최대 3억까지 대출해주고 최소 100만 원은 웃겨요. 왜냐하면 그 밑에 대출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15년, 20년, 30년 딱 4가지거든요. 그럼 100만 원을 10년으로 대출받아요. 100만 원을 10년으로 대출받으면 1년에 10만 원씩 갚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이건 좀 웃기죠. 자, 아무튼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억 원까지고요. 대출 기간은 10, 15, 20, 35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도 있고 체감식도 있고 최증식도 있어요. 원금 균등도 있고 최증식도 있어요. 다만 최증식은 40세 미만만 가능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다 가능하다. 다만 최증식은 40세 미만만 된다. 됐죠? 나머지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모기지론에서는 일단 금리가 고정금리다, 변동금리다. 고정금리다. 그리고 민법상 성년이면 되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도 돼요. 다만 이제 1주택자가 사게 되면 2주택이 되잖아요. 그는 그 기한 내에 한 채를 팔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액으로는 100만 원에서부터 3억까지고요. 기간은 4가지 종류. 10, 15, 20, 30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정도면.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다 가능한데 최증식은 40세 미만만 된다. 됐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